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아닙니다. 그는 총을 들지 않았고 군대를 이끌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황제를 움직였고 교황을 조종했으며 유럽 전체에 숨통을 쥐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콥 푸거. 평민 출신의 은행가였지만 그의 한 번의 결정으로 왕국이 파산했고 그의 서명 하나로 전쟁 자금이 풀렸으며 그가 손을 떼는 순간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4,200억 달러.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개인 중 한 명이었지만 그는 놀라울 정도로 검소한 삶을 살았죠. 왜였을까요? 그는 돈보다 권력이 더 달콤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 없이는 왕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협박도 과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황제조차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상상해 보십시오. 평민이 황제에게 이런 말을 던질 수 있었던 시대를, 그리고 그 시대를 가능하게 만든 단 한 남자. 오늘 우리는 돈이 어떻게 왕을 만들고 제국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한 은행가가 어떻게 유럽의 역사를 재편했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왕보다 강했고 황제보다 위험했던 남자, 야콥 푸거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푸거 가문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농부 출신의 직조공 한스 푸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슈바벤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곡식을 키우며 살던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야망이었죠. 한스는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귀족들의 억압 아래서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 수는 없다고요. 그는 도시로 이주를 결심했고 아우크스부르크라는 곳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무런 연줄도 없고 미천도 변변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열심히 일했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스가 보여준 전략 중에서 가장 영리했던 건 바로 결혼이었어요. 그는 상인조합 간부의 딸과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그는 시민권을 얻었고 더 많은 상업활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한스는 길들위원회에 들어갔고 시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섬유 무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가문의 기반을 다졌죠. 한 세대 만에 농부에서 성공한 상인으로 완전히 신분 상승을 이룬 겁니다. 그의 아들 야콥 1세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업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콥 1세가 특별했던 이유는 실패에서 배울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주변에서 친척들이 성급한 판단으로 재산을 날리는 걸 수없이 목격했죠. 자신은 절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모든 사업 결정에서 신중함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계산된 리스크만 감수했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검증된 사업에만 투자했어요. 이런 보수적이면서도 꾸준한 접근 방식이 결국 빛을 발했습니다. 1463년경 야콥 1세는 상인조합의 정식 회원이 된 것이죠. 이건 당시로서는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도시 내 상류층 엘리트 그룹에 편입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야콥 1세는 총 11명의 자녀를 뒀는데 이 아이들 모두가 사업의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가족 사업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확장됐어요. 아버지의 신중함은 유지하면서도 자녀들은 좀 더 과감한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죠. 섬유는 기본이고 향신료, 보석, 심지어 성인의 유골이나 십자가 조각 같은 종교 유물까지 거래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유물들이 엄청난 가치를 지녔거든요. 순례자들이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할 만큼 수요가 넘쳐났으니까요. 그 11명의 자녀 중 막내가 바로 야콥 2세. 우리가 주목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콥 2세는 처음에 가업을 이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성직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추기경까지 올라가는 게 꿈이었죠. 하지만 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콥 2세가 숫자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형들은 동생을 설득했고 결국 야콥 2세는 1478년에 베니스로 보내집니다. 당시 베니스는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최신 회계 기법들이 발전하던 곳이었어요. 야콥 2세는 그곳에서 복식부기를 배웠고
이탈리아식 금융 관행을 익혔으며 은행업의 핵심 원리들을 체득했습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푸거 가문을 유럽 최고의 금융 제국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기반이 됐죠. 베니스에서 돌아온 야콥 2세는 25살에 오스트리아 인스부룩 지점의 책임자가 됩니다. 여기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과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이었거든요. 영리하긴 했지만 신중함보다는 대담함을 택했고 보수적이기보다는 공격적이었습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바로 이 과감한 접근 방식이 그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금융가로 만든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곧 야콥 2세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감행하게 됩니다.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그무트 대공을 후원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미친 선택이었어요. 지그문트는 사치와 낭비의 대명사였거든요. 난쟁이를 파이 속에 숨겨놨다가 튀어나오게 해서 거인과 씨름을 시키는 그런 괴상한 파티를 열 정도로 돈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재정 상태는 엉망이었고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기 일쑤였죠. 다른 은행가들은 지그문트의 재정 무책임함을 보고 고개를 저었지만 야콥 푸거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곧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베니스와의 전쟁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죠.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지그문트의 금고가 바닥났고 다른 은행가들은 그의 나쁜 신용 이력 때문에 돈을 빌려주길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때 야콥 푸거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가문의 전 재산을 걸다시피 하면서 10만 플로린을 빌려줬습니다. 이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5천만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문이 몇 대에 걸쳐 쌓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는 도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야콥 푸거는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출의 대가로 훨씬 더 위험하고 동시에 훨씬 더 영리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지그문트에게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신 오스트리아 슈바츠 지역에 위치한 은광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다른 은행가들은 비웃었습니다. 돈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을 가득 실은 마차들이 하나둘씩 푸거의 창고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은은 유럽 전역의 화폐로 바뀌어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전략이었고 그 결과 야콥 푸거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 뿐 아니라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가 중 하나였던 합스부르크 가문과 결정적인 동맹 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은 푸거 가문의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만 굴리는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광산업, 그 핵심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야콥 푸거는 이 기회를 발판 삼아 금융과 산업,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하나로 엮기 시작합니다. 지그문트와의 관계를 통해 실레지아 지역의 광산 운영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현장의 채굴 전문가들과 직접 접촉하며 광산 운영의 핵심 노하우를 흡수했습니다. 어디에서 구리를 캐야 수익이 극대화되는지, 어떤 광산이 전쟁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는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슈바츠 은광에서 생산된 것은 은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채굴되던 구리는 당시 대포와 총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전략 자원이었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물자였습니다. 푸거 가문은 이 구리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고 생산량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푸거의 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쟁과 국가 재정을 움직이는 힘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494년 야콥 푸거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던 오늘날 주식회사에 가까운 형태의 사업 구조를 설립합니다. 초기 자본금은 약 5만 4천 플로린이었지만 불과 2년 만에 이 자본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브릭센의 주교까지 설득해 투자자로 끌어들였다는 점입니다. 야콥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유럽 전역의 구리 시장을 지배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이 되는 것. 이를 위해 그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중앙 유럽 곳곳에 주조 공장을 세웠고 특히 안트베르펜에 집중했는데 이곳은 당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신대륙을 잇는 국제 무역의 핵심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길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콥의 주요 채권자였던 브릭센의 주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이죠. 교황청은 곧바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고, 푸거가 빌려준 거액의 자금은 한순간에 회수불능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금융가였다면 혼란에 빠졌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콥 푸거는 달랐습니다. 그는 바티칸과 직접 협상에 나섰고, 정치적 인맥과 외교적 압박을 총동원해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채권과 이익을 지켜내는 데 성공하죠. 이 사건을 통해 야콥 푸거는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짜 권력은 정치와 결합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야콥 푸거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인연이나 충성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판 위에 놓인 하나의 수단, 필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교체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변화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후원해왔던 지그문트 대공조차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신 야콥이 눈을 돌린 인물은 막시밀리안, 훗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지그문트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야콥 푸거는 주저없이 막시밀리안 편에 섰습니다. 그는 막시밀리안에게 군자금을 제공했고, 그 자금은 비엔나 점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막시밀리안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그 보상은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야콥 푸거에게 헝가리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헝가리는 당시 유럽 최대의 구리 산지였고, 이는 곧 전쟁과 직결된 전략 자원이었습니다. 야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의 주요 광산들을 빠르게 인수하며 자신의 광산 제국을 확장해 나갔고, 1507년경에는 이미 유럽 전역에 걸친 광산과 토지를 보유한 인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에 대한 대가로 막시밀리안은 야콥을 귀족으로 승격시켰고, 케르슈베르크와 바이젠호른의 영주권을 부여했습니다. 평민 출신 상인이 한 세대 만에 제국의 고위 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반발도 거셌습니다. 기존 귀족과 은행가들은 야콥 푸거의 급부상을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경쟁자들은 막시멜리안에게 압력을 가해 그를 배제하려 시도했죠. 그러나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야콥은 공작과 주교, 제후들을 연결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제도 안에 깊숙이 뿌리내렸고, 황제가 이를 거스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던 겁니다. 결국 1514년 막시밀리안 황제는 야콥 푸거의 권력과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제국 권력의 핵심 일원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막시마리안 황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제국의 후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죠. 황제가 지목한 후계자는 카를 1세, 그리고 이 선거를 성사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 바로 야콥 푸거였습니다. 막시밀리안이 사망한 뒤 야콥은 황제 선출을 위한 자금 조성에 나섰고, 총 85만 2천 플로린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65%를 야콥 푸거가 직접 부담했죠. 다시 말해 황제 선출 비용의 대부분을 한 명의 은행가가 감당한 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를 1세가 야콥 푸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노골적인 정치 자금 거래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통치자의 힘을 입증하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 카를 1세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야콥 푸거는 단순한 금융가를 넘어 유럽 전역의 권력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콥 푸거는 단기적인 승리에 만족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쪽 편에만 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내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유럽의 유력 군주들과도 동시에 관계를 구축해 나갔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헨리 7세였습니다. 이런 다중 동맹 전략을 통해 푸거 가문의 영향력은 제국의 국경을 넘어 유럽 주요 왕국 전반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야콥 푸거의 권력은 더 이상 선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힌 구조가 되어
유럽 전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곧 로마로 향했습니다. 야콥은 독일에서 로마로 전달되는 대규모 기부금과 자금 송금 업무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바티칸의 재정을 관리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신의 은행가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교황청의 최재무 책임자와 다름없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교황청 스위스 용병들의 급여를 선지급했고, 이 관행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스위스 근위대의 전통으로 남게 됩니다. 더 나아가 면죄부 판매 수익의 관리와 송금, 교회 관직 매각 자금까지 담당하며 교황청 재정의 핵심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1508년부터 1515년까지는 로마 조폐국 운영까지 맡게 되면서 바티칸의 화폐 발행 과정에도 직접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야콥 푸거는 생애 동안 무려 7명의 교황을 상대하게 되었고, 그중 4명의 주화를 직접 주조했습니다. 그의 금융 전문성은 시스티나 성당과 같은 대규모 종교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이 지점에서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콥 푸거는 단순한 금융가가 아니라 유럽의 금융과 종교 질서를 동시에 설계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황제와 교황,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동시에 상대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1510년 형 울리히 푸거가 사망하면서 야콥은 가문 사업의 전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명실상부한 유럽 금융계의 최정점에 서게 되었죠. 그의 자산과 영향력은 단순한 부의 축적을 넘어 대륙의 역사적 선택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막시밀리안 황제에게 헝가리와의 결혼 동맹을 강하게 추진하도록 만든 사건입니다. 이 결정은 훗날 오스트리아 헝가리 권력 구조의 기초를 형성하며 유럽 지도를 바꿔놓게 되었죠. 겉으로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기 위한 정치적 선택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이는 헝가리에 집중된 푸거의 광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산된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로마에서 야콥 푸거는 교회의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변화에 개입합니다. 교회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리대금, 즉 이자 수취를 엄격히 금지해 왔습니다. 대출에 이자를 붙이는 행위는 오랫동안 죄악으로 간주되어 왔죠. 그런데 야콥 푸거는 이 규제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이 규제는 자신의 사업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죠. 그는 다른 유력 상인들과 손을 잡고 교황청을 설득했고, 결국 중세를 지탱해온 이자 금지령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은행가의 이익을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 시장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자본이 시간의 가치를 갖는 구조, 즉 현대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가 제도 안으로 편입되었죠. 이 시점에서 야콥 푸거는 단순히 부유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럽 대륙의 가장 강력한 귀족들조차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1523년에 벌어졌습니다. 야콥 푸거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1세에게 공식적인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불해야 할 채무를 지체 없이 상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카를 1세는 그 시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스페인 국왕이었고, 예루살렘 왕을 포함해 80개가 넘는 칭호를 동시에 보유한 인물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신에 가까운 존재로 여겼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한 은행가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나 없이는 황제관을 쓰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빚진 금액을 계산하여 지체 없이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장은 협박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과장이 아니라 당시 유럽의 금융과 정치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야말로 야콥 푸거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왕좌가 아니라 장부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나 역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야콥 푸거가 황제 선출을 위해 교황청과 합스부르크 가문에 제공한 막대한 자금은 제국을 떠받쳤지만 동시에 교회를 심각한 재정 압박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이 만들어낸 해법이 면죄부의 대대적인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는 죄의 형벌을 줄여주거나 연옥에서의 시간을 단축해준다는 명목으로 판매된 증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용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이 기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발표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문제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권위, 제국의 질서, 그리고 그 뒤에서 작동하던 금융 구조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죠. 이 사건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불만은 자연스럽게 자금을 움직이던 권력의 중심을 향했습니다. 교황과 황제, 그리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탱한 은행가들에게로 말이죠. 특히 이자를 합법화한 금융체계는 강한 반감을 낳았습니다. 상류층에게는 확장의 수단이었지만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빠져나올 수 없는 부채에 덫이 되었기 때문이죠.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분노의 화살은 점점 분명한 대상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결국 전면적인 전쟁으로 폭발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균열 위에서 촉발된 30년 전쟁은 유럽 대륙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인구의 약 18%가 사라졌고 일부 지역은 공동체 자체가 붕괴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죠. 이 전쟁은 유럽의 정치 질서와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며 최초의 현대적 전쟁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야콥 푸거의 금융은 제국을 움직이는 힘이었지만 동시에 그 힘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에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황제와 교황을 넘어 역사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야콥 푸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뛰어난 금융가이자 권력의 흐름을 설계한 중개인이었죠.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콥 개인의 삶은 극도로 검소했습니다. 사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사업의 확장과 질서의 재편, 그리고 대륙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의 말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얻을 수 있을 때 얻고 싶다. 욕망이라기보다 의지에 가까운 태도였죠. 야콥 푸거의 가장 큰 무기는 돈이 아니라 집요함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끊임없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정부의 법적 압박, 반복되는 사회 불안, 헝가리 귀족들의 광산 국유화 시도, 농민 반란, 그리고 고향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벌어진 장인들의 봉기까지 거의 모든 시대적 혼란이 그의 사업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강한 의지로 끝까지 버텼죠. 그의 결단력이 가장 가혹한 시험대에 오른 순간은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였습니다. 야콥 푸거의 금융제국은 가톨릭 교회와 깊게 얽혀 있었고 교회의 권위는 그의 사업 질서의 한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그 기반 자체를 흔들었습니다. 면죄부와 이자, 금융과 신앙의 결합은 공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야콥 같은 인물은 시대의 분노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변화의 물결에 맞서 싸우면서도 야콥은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켰고 유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권력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525년 겨울, 야콥 푸거는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녀는 없었고 그의 제국은 조카 안톤 푸거에게 넘어갔죠.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콥 푸거는 현대 자본주의의 문을 연 인물이었고 금융과 권력이 결합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은과 구리 같은 핵심 자원을 장악하고 황제와 교황의 재정을 쥐고 흔들며 대륙의 경제 흐름을 설계한 인물. 한때 유럽의 금융 문제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선택은 불평등을 키웠고 분노를 축적했으며 피로 이어지는 역사의 토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야콥 푸거의 삶은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한 개인이 만들어낸 부와 권력은 과연 어디까지 정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힘은 결국 누구의 삶을 바꾸게 될까요? 야콥 푸거,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어쩌면 가장 위험했던 은행가의 이야기였습니다.